자, 점유. 지금 이 명의딱 관련해서 갑이 이제 원래 토지 소유자인데 공무상의 명의 등기는 타인 명의로 했다 명의신탁. 원래 이제 실명법상 명의딱 약정은 동법 4조 1항에서 무효인데 위에가 있죠. 실명법 8조 특례 규정이어서 문중이 종손 명의로 명의딱했다. 갑 남편이 소유자인데 처을 명의로 명의딱했다. 이처럼 문중이 명의딱하거나 배우자 상호간에 명의딱하거나 또 최근에 이제 법을 개정 추가시키다시피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딱했거나 이런 거는 탈법 목적이 없는 한 명의딱 허용이 되니까 명의딱 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죠. 실명법 8조에서. 그러면 이제 갑 문중이 종손 을명의로 명의딱했다. 명의딱 약정은 유효다. 그럼 이런 경우는 이 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소유자를 실권리자는 갑인데 공부상의 명의는 을,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신탁행위 이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논리전개한다는 거. 내부적으로 신탁자, 수탁자, 당서서에 있어서는 진해 둘서에 있어서는 실권리자가 갑이기 때문에 얘를 소유자로 인정을 딱 해주렇게.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제3자들이 볼 때는 얘가 소유자를 알 수가 없죠. 얘 눈에는 등기명의 을만 보이기 때문에 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논리전개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소유자,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 수탁자 소유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묻고 자는 것은 이 수탁자가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중과 타중과 묻고내다 답 나왔단 말이에요. 진내 둘째에서는 신탁자를 소유자로 봐요. 따라서 실권리자가 갑이라는 사실을 얘도 정확히 알고 있죠. 따라서 을이 점유하는 것은 신탁자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를 하게 될 것이고 얘는 따라서 수탁자 점유는 타주 점유일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도 물어봤지만 시험에서 이거를 시효치로도 출제를 했는데 따라서 얘는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치를 할 수도 없고 그 밑에 거는 설명 안 해도 이제 공부 대승 다 할 것이고 분묘 기지에 대해서 분묘 설치자가 점유하는 것은 타주 점유겠죠. 기지 부분에서 소유권이 아니라 지상권 유사한 물권 취득하니까.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전제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그다음 네 일본 공유도 다 공부했으니까. 갑이 지분 2분의 을의 지분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주인 갑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점유를 한다. 이건 무슨 점유냐?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을 범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권 등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봐야 되니까 다른 공유자의 지분의 비율을 범위해서는 타주점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따라서 거기 권론성의 타주점유에 해당되는 기억, 니은, 디귿, 일 이런 건 단답식으로 이 점만 계속 물어보니까 웬만하면 외우지 말고 말 바꿨을 때도 맞춰야 되니까 이해하면서 정리 잘 하시라고. 그 다음에 타주가 자주로 전환되거나 자주가 타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타주 점유가 자주점유 전환이 되려면 새로운 권한이 있거나 또는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사하겠다는 것을 표시하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험에서 요즘은 좀 뜸하지만 과거에 지겹도록 반복 출제했던 판례가 그 밑에 상속에 관한 판례예요. 지금 이것도 이제 시험을 이제 계속 반복 출제를 했을 때 똑같은 걸 똑같이 묻는 게 아니고 말을 계속 바꿔서 단 한 번도 똑같이 물어본 게 아니고 바꿔서 물어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완벽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야. 얘가 지금 임대인, 얘가 토지에 대해서 빌려 쓰는 임차인, 두말 것 없이 임차인의 점유는 타주 점유일 것이고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현행 민법상 임차인의 사망은 임대차 종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권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상속인이 이제 이 토지를 점유를 한다. 그럼 상속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인가? 이 상속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점유, 종류, 성질, 형태가 있는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따라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면 상속인의 점유도 당연히 타주 점유. 이렇게. 이건 물어보면 틀릴 사람 대한민국에 한 놈도 없을 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따라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타주 점유를 자주 점유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냐
일으키냐 물어보는데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그 말. 상속에서는 타주가 자주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니라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이 상속인은 말 계속 바꿔요.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 피상속 점유가 타주인데 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자주다 자기만의 고유한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되려면 상속은 자주로 바꿔놓은 새로운 권이 될 수 없으니까 상속 이외에 별도 새로운 권이 있어야 돼요. 예컨대 임대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이러한 새로운 권원이 있어야지 상속인의 점유는 비로소 자주점유로 전환이 된다. 이런 스토리예요. 말을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근당에서 이거 다 외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정리 따박따박하고 그 다음 거꾸로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라는 사례가 제일 밑에 한 줄짜리 판례인데 이야기에서 주로 물어보는 판례가 지금 원래 갑이 토지 소유자 그러면 돈 말할 것 없이 갑의 점유는 자주 점유인데 이 토지를 갑이 을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판례 보면은 매도한 이후에 이 매도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지만 목적물 인도물을 부담하고 있다. 그럼 이 인도물을 부담하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자주에서 타주로 바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판례의 행간의 의미가 아주 중요한데 그게 뭐냐 그러면 책에는 지금 안 써졌지만 토지 매매를 했고 그런 다음에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물을 부담하는 결과 이자 점유가 타주로 바뀌려면은 매수로부터 매매 대금을 완납받았다 이게 전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 듣겠나요? 완납해야지 사실상 누가 소유자가 되는 거야. 얘가. 그죠? 그래야지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전제하고서 얘가 점유한다고 보고 그러면 타주로 바뀐다 이런 논리예요. 그냥 매매했을 때는 타주로 안 바뀐다니까요. 저번에도 가르쳐줬죠. 판례 분석 잘하라고. 사실상 매수인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보려면 항상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매수인이 매매 등을 뭐 한다고. 이게 전제다. 저번 주도 가르쳐 드렸잖아. 그 원리가 이거는 적용이 된다고. 책에는 그거 안 써졌지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잘못하면 다 들고 나와 쉬운 거를. 이거는 좀 완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처분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매수인. 그러니까 이제 이자 점유가 뭐로 바뀐다는 거야. 타주로. 그런 논리라고. 무조건 매매 따라서 타주로 안 바뀌고. 저번 주에 이런 것도 가르쳐 줬잖아요. 벌써 다칠판. 그거 공부 좀 하시라니까. 복습을. 그래도 민법은 지금 헐게 타선 같은데. 갑이 토지 소유자. 을하고 매매했어요. 매매를. 이때 얘가 등기소를 이조해서 등기를 따게 했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한다. 절차선을 하자 했더라도 이 판례가 나왔는데 이 경우도 무조건하고 얘가 등기소를 이조해서 등기했을 때 이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책에는 빠졌지만 이 경우도 매수인이 매도는 반드시 매매 등을 뭐 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완납해야지 얘가 사실상 소유자는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조해도 실체관계 부합한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이 말 알아들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니까. 지금 이자 점유가 자주 타주로 바뀐다 판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주가 뭐라고요? 얘한테 소유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점유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이 있다고 보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매매되기면 완납. 이 말 알아들어요? 완납해야지 얘가 소유자나 마찬가지니까 얘한테 소유권 있다는 걸 전제하게 된다니까 논리가. 그걸 이해를 잘 하셨노. 제일 밑에 네 책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무조건 매매하면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로 바뀐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한번 가르쳐 드리면 좀 이해를 해보세요. 매 시간마다 가르쳐 드리고 있고만은. 요즘에 시험에 제일 많이 본 게 이런 거라니까요. 등기전은 못 받았지만 사실상 얘가 소유자는 마찬가지다. 이에 관한 판례들이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고. 제일 많이 나와.
근데 사실상 소유자가 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항상. 그러지 요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이런 판례들을. 제가 하는 말 알아들어요? 그런 시각에서 판례 분석을 하셔야지 문제를 안 들린다고. 그냥 가르치는 이 새끼들이나 책도 전부 이런 걸 빼고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좀 착각하고 살아. 매매하면 무조건 매도하는 점유는 타주다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매매했는데 타주가 되고 얘한테 소유권 등을 전제하나요? 완납 받으시니까 얘한테 소유권 등을 전제하게 되는 거요. 그 논리를 깨우치시라 그 이야기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것은 그 실력 아니에요 그게. 한번 깨우쳐드리면 그 원리를 계속 그 판례에다 접목을 짓는 거야. 여러분이 대법관들이 지 마음대로 막 판결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가 있는 거라고. 여기가 다 완납이 됐다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그래야 얘가 사실상 소유자랑 마찬가지니까 얘한테 소유권을 전제하고서 이제 점유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무가 생기는 그렇게. 완납이라는 게 전제가 되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라고요. 저번 주에도 가르쳐줬다. 매 시간마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 우측의 판례 두 개는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공부 좀 하세요 이제는. 네? 이것도 1번, 2번 판례 두 개를 지금 비교해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판례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반대의 결과가 발생이 되는데 첫 번째 1번 판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목적물이 지금 토지인데 7번 봐야 돼요. 이 토지를 매수인이 점유를 딱 하고 있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왼쪽에 갑을 상대로 해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한 건데 왜 등기 이전 안 해주느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딱 했죠 이렇게. 근데 이 점유자가 소송에서 패소를 당해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이때 이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냐 이걸 묻는 것이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경우는 여전히 이 매수인 점유자 점유는 자주점을 추진한다 이 판례고 2번의 판례는 비슷같지만 정반대예요. 지금 이 경우에 이율이 또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동시에 이번에 등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왼쪽에 갑 쪽에서 우측의 을을 상대로 내가 소유자인데 왜 내 토지에서 등기 가지고 있느냐. 소유권에 기인한 소유자니까 등기 없애달라 그 이야기요. 소유권에 기인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이렇게 제기했고 이 소송에서 점유자와 패소 판결이 또 확정이 됐어요.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자와 점유는 뭐냐. 이 밑에 판례는 이거 정반대요. 패소 판결이 잘 들어야 돼요. 패소 판결이 확정된 순간부터요. 소제기 시간이야.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이자 점유는 타주점으로 전환된다. 이 판례라. 우회하고 정반대로. 그러면 어차피 위에든 밑에든 점유자 칠판 보세요. 점유자 칠판 보시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위에는 1번은 요거 2번은 요거라고. 그럼 설명할 땐 칠판만 보세요. 그 있는 거 다 가르쳐 드려요. 설명 듣고 집에 가서 읽으시라고. 여기 위에든 밑에든 점유자 패소판결은 똑같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유자면 자주인데 밑에는 왜 타주로 바뀌는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 말이요. 위에는 이자 패소판결이 확정이 됐다라서 이자가 부담해야 될 무슨 의무가 확정된 것이 전혀 없다. 아까 조금 전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앞에 판례를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더라도 197조 1항에 의해서 점유자 점유는 여전히 뭐로 추정이 된다? 자주점유로. 이 원리가 이 경우 그대로 적용이 돼. 매매를 주장했죠. 자주점유 권한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됐잖아. 그러더라도 점유자 점유는 뭐로 추정이 된다? 자주로.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니까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 추정이 된다. 아까 앞에서 가르친 그 판례가 이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돼. 아까 방금 그랬잖아. 대법관들이 아무렇게나 판결 내리는 게 아니라고. 동일한 취지의 판례라고 말할게. 그 대신 밑의 경우는 이자 패소 판결 확정이 되면은 이자는 무슨 중요한 의무를 하나 부담하게 되었어요. 얘가 말소 등기 청구 소송 제기 때문에 패소 판결 확정되면 이 점유자는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이야. 요 의무가 딱 확정이 돼요. 요게 우위하고 차이라고 말이야. 우위는 이자 법률상 지위 아무 차이가 없지만 말소 등기 의무를 부담하니까 이 대목에서는 을이 쌍소리 한번 하고 애씨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자기가 소유자한테 점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말소 등기 의무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니까. 따라 이 순간부터는
왼쪽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점유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까 패소판결 확정 시부터는 타주 점유다 그 말. 그런데 이 밑에 판례의 경우는 또 시험에서 함정으로 내는 게 또 하나 있다 그 말. 그게 뭐냐 그러면 얘가 지금 책에서 지금 빼놨는데 잘 봐야 돼요. 패소판결 확정 시부터는 타주 점유로 바뀐다고. 그런데 얘가 언제부터는 악의 점유로 간주가 돼요. 이 시점이 다르다고. 요거는 소재기 시부터예요. 소재기 시부터는 무슨 점유자로 바뀌게 되냐?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냐. 이게 197조 2항이라고. 요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제 공부가 우리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밑에 사안에서 소유권은 본권인데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점유자와 패소 판결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면 패소 판결 확정되기 전까지는 선의 점유자 그런 의미야. 그러면 그때까지는 얘가 뭘 취득하게 되느냐? 과실을 취득하게 된다고. 이 말 알겠나요? 그러면 점유자가 바보가 아닌 바야 과실 취득을 보다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고의로 뭐 하게 돼 있어요? 소송 절차를 지연을 시킬 거라고 말이야. 그러나도 소송 절차가 지연되는데 과실 취득하는 점에 소송 절차 고의로 지연시키면 소송이 언제 끝나냐 말이야. 따라서 점유자가 소송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걸 방지하려면은 악의 점유로 간주되는 시점은 패소 판결 확정 시간이라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간주. 그러면 얘는 소 제기 시부터는 뭐 못해요? 과실 취득 못하니까 고의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차이를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반드시 하시라고. 구별 잘 하시라고. 이 책에는 여기까지만 써졌는데 판례를 요 밑에 지금 빼놨는데 빌어먹지 않으세요. 소제기 시부터 이거 바꿔치기 잘하니까 절대 속지 않도록 이거 주의하시란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집에서 쭉쭉 읽고 뒤에 넘기세요. 거기 지금 하지 않는 점유, 하지 없는 점유에서 거기 가로친 3번의 197조를 보면 우리 민법에서 점유자와 점유는 웬만한 거는 다 추정이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점유자는 소유사를 가지고 점유로 추정이 되고 선의로 점유로 추정이 되고 평은 공연하게 점유가 추정이 되고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점유 계속도 추정이 되고 다 추정이 되는데 추정되지 않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과실 점유자의 거꾸로 머릿속에 담으시란 말. 따라서 입증 책임. 점유자는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되니까 점유자는 나는 과실 없이 점유를 취득했다. 무과실 점유에 관해서만 점유자가 입증하면 되고 다 알고 있겠지만 그것만 딱 정리하시란 말. 나머지 개념 집에 가서 반드시 읽고 아직도 평온 공연 점유 이런 게 은비 점유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란 말. 취득시 할 때도 다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서 우측의 199조 점유 승계 효과 199조 1항 199조 2항 요즘 시험에 부쩍 요 199조를 지겹도록 출제하니까 최근 5년 이내에 점유권의 이 조문을 요즘에 자주 물어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집에 가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그 대신 밑에 책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아직도 이 조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4번에 예 들어놨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서 확인할까. 이런 것까지 예 들어주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지금. 시험은 무지하게 출제해요 요즘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취득시효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그 다음 뒤에 넘겨서 점유권의 효력에서 거기 이제 점유 추정력을 보면 또 그 밑에 197 써놨는데 그 동그라미 1번에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을 주의한다. 여기 또 써놨는데 거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기억을 하라고. 그 다음 권리적법청 200조 다 칠판. 여기 200조도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데 요거는 이것만 독자적으로 외우면 안 되고 요걸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등기 추정력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방법의 등기야. 따라 등기 명인이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등기의 추정력이 생겨요. 대신에 거꾸로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라고 말이요. 따라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동산의 경우는 점유의 추정력이 생기는데 이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이에 관한 조문이 거기 200조라고 말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부양구로 추정한다. 줄이면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더 줄이면 점유의 추정력이 생긴다. 이게 200조라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시험에서 이걸 묻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거 시험이 안 나오고 이 값이 여기 지금 토지라고 가정을 하고 토지를
점유는 하고 있지만 등기는 못 하고 있어요. 거꾸로 을은 등기는 가지고 있으나 점유는 못 하고 있는데 점유자 등기명의 두 놈이 서로 소유자라고 쌈박질을 벌였다. 이 토지는 두 놈 중에서 누가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까? 이걸 묻고 있단 말이야. 요거는 지금 부동산이야.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가 아니라 등기라고. 따라 등기에 추정력이 생기니까 등기명인 을이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쁘게 포장해서 물어본다는 거야. 따라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의 추정력이 생기니까 20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경우에 200조가 적용이 되면 200조가 뭐예요? 점유자가 권리자 추정이 된다. 이 이야기야. 근데 이게 지금 부동산인데 200조가 적용이 되면 점유자가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이 말 듣겠나요? 따라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추정력이 생기니까 200조가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물어보니 이걸 이해를 잘 하시라고. 그 다음 점유자 회복자 관계 다시 집중하세요. 이것도 이제 사례 문제들은 요즘에는 하도 물어보기 때문에 지금 점유권 부분에서 아까 두 문제가 번씩 나온다고 그러는데 관련까지 하면 한 5문제 값어치는 같지만 자체는 다 2문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최근에 주로 출제되는 것이 아까 점유 종류에서 자주 타주 점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이 부분이 또 시험에서 집중 출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저 점유자 회복자 관계는 뭘 묻고자 하는가? 지금 이걸 묻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갑이 본시 건물 소유자인데 이 건물을 A에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위탁을 했어. 이렇게. 근데 빌어먹을 놈이 자기 건물도 아니면서 을에게 자기 건물을 속이고 갑의 건물을 A한테 무단으로 매각을 했다. 그 말할게. 그러면 여기 매수인은 설사 등기 할아버지까지 넘겨봤다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겠죠. 부동산으로 공시론칙 인정이 안 되니까. 해서 이제 얘는 이제 점유자지만 건물 인도받아 점유자지만 소유권은 등기까지 이전받다 하더라도 취득을 못할 거라 말이야. 해서 왼쪽에 갑이 그대로 소유자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왼쪽 갑이 점유자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인한 본시 물권적 반환조건 행사 해서 건물이 이제 돌려받게 될 건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제 양자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권적 반환조건 인정 경우는 당연한데 문제는 얘가 건물을 반환하고 얘는 반환받는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가 반환받는 자다 그래서 회복자라고 불러요. 점유를 반환받으면 회복하니까 얘는 점유자라고 반환받는다 그래서 양자사 이해관계가 모두 깨끗이 종료되는 것은 아닐 거라고 말이에요. 부차적으로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와중에 부차적으로 다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제3자 병에게 이 건물을 그동안 임대를 해줬다. 그러면 차임 사용 대가 흔히 말하는 법정 과실을 취득할 수도 있다. 그 말할게. 그러면 이 건물을 나중에 반환을 할 때 얘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건물 말고 갑의 건물을 이용해서 차임 과실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한 과실도 원물 건물과 더불어서 원래대로면 반환을 해줘야 될 거라고 말. 내 건물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이 점유자가 과실 취득했을 때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긴가? 얘가 선의 점유자인 경우. 여기서 선의 점유자 그 말은 자기에게 본권, 여기서는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오신해서 점유했다. 이런 애들이 선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 경우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오신해서 점유를 했기 때문에 건물을 빌릴 때도 내 건물 빌린다고 생각할 것이고 취득한 차임도 내 건물 빌려주고 취득한 거니까 차임, 과실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내 거니까 취득한 과실을 임의로 소비 낭비를 해버린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내 건물이 아니라 갑의 건물도 취득한 거다. 그러니 취득한 과실도 같이 반환 이렇게 하게 되면 내 거라고 오신해서 이미 써버린 과실을 반환해 두니까 얘한테 너무 가하고단 말이야. 따라서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선의 점유자의 경우는 좀 보호를 해주자 해서 선의 점유자에는
과실 취득권 인정이 되고, 따라서 취득한 과실은 그대로 당신이 갖고 원물, 건물만 파놔라, 이런 취지고, 악의 점유자는 제강가고 반대로 사고하십니다.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취득한 과실도 원물과 더불어서 이자에게 판하라 요리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유자가 건물을 점유하다 보니까 이 점유물을 멸실 훼손시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은 남의 건물을 자기의 귀책사로 멸실시켰으니까 전형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 성격. 그럼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두는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 손해배상 책임은 원론 책임, 발생된 전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요. 그런데 이 경우도 선의 점유한 경우 이 점유자가 선의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오신하고 있는 거. 내 거라고 오신해서 점유를 하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조금 관리를 소홀하게 했어요. 결과 이게 멸시에 손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게 아니라 얘 거더라고 말이야. 그러니 당신도 남의 거 멸시시켰으니까 발생된 전손해배상하라 하게 되면 내 거라고 오신해서 조금 관리를 소홀히 한 얘한테 너무 과하다. 따라서 선의점자 책임은 좀 강경을 시켜주자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도 선의점자 경우는 발생된 전손해 원론칙이 아니라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만,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져라. 책임을 강경을 시켜주고 보호하기위해서,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반대해서 원론칙 그대로 발생된 전손해배상 이렇게 되는데, 지나가는 길에 여기서 이제 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선의 점유자이지만 타주 점유자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매매라고 내가 예를 들어줬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라고 오신하면 선의 점유, 매수인으로서 점유했으니까 동시에 자주 점유. 근데 요걸 이제 임대차로 바꿔버렸을 경우는 얘가 자기에게 임차권이 있다라고 오신하면 선의 점유. 그러나 임차의 점유는 타주니까 동시에 타주 점유. 타인에게 소유권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있다고 말이야. 그래서 선이지만 타주 점유자들, 얘네들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도 점유하다니까 예시당초부터 내 건물이 아니라 남의 물건으로 점유를 하니까 주의를 훨씬 더 기울여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야 된다 해서 선이라고 하더라도 타주 점유자의 경우는 악의 점유자랑 마찬가지로 발생된 전손해배상하라 이렇게 원론칙을 그대로 정식시켰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얘가 이 건물을 점유하는 나중에 이게 수리를 요하니까 내가 수리비를 지출해서 건물을 수리를 했다. 또는 등기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금이 나한테 부과됐다. 공조, 공가. 내가 세금 물었다. 나중에 건물 얘한테 반환할 때 내가 지출한 수리비, 대신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있는데 이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또 논란이 된다 그 말이야. 이때 이제 이 비용 상환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여기 지금 위에 두 가지 문제. 과실 취득 문제하고 멸시손실 손해배상 책임은 점유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달리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문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는가? 비용 상환 청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단답식으로 하도 물어봐요. 선의, 악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선악 구별하지 않고.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해해놓고 보면 왜냐? 지금 선이다 그 말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기에 있다 오시라는 것이고, 악이다 그 말은 자기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점유자라 그래서 이 건물이 훼손이 될 때 내가 300만 원씩 수리를 했는데 이 수리비를 얘한테 상환 못 받느냐 그 이야기요. 만약 상환 못 받게 되면 거꾸로 얘가 부당하게 이득 취하는 거예요. 남이 돈 제출해서 수리를 해줬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수리비는 악이란 말은 나쁜 새끼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겠다피 악이가 나쁜 놈이란 소리 아니라고. 따라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다는 걸 알고서 점유. 거꾸로 내가 나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걸 알면서 점유했다 하더라도 남의 건물 수리한 그 비용은 상환받아야 된다. 그 상식적인 이야기고. 따라서 비용 상환 청구는 선악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상환 청구한다. 대신 우리 민법에서는 그 비용이 필요비냐 유익비냐를 구별해서 상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비는 또 유익비는
지금 이 순간 이후에 민법 끝날 때까지 민사특별법까지 지겹도록 필요비 유익비가 계속 반복된다. 앞으로 매 시간마다 책 읽을 때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필요비 유익비 개념은 계속 써먹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필요비는 목적물의 현상 가치를 유지 보존에 지출한 비용이니까 아까 드린 것처럼 수리비 같은 거 또는 세금을 떼시면 공조, 공과 이런 것들. 이에 비해서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서 지출한 비용이니까 건물 같으면 이 건물 주위로 얘가 통로를 개설했다. 결과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 이런 게 유익비. 그래서 이제 필요비냐 유익비냐에 따라서 상한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문제들이랄게. 그러면 여기 이제 201조부터 여기 202조, 여기 비용상한제 203조인데 이런 규정은 왜 두고 있느냐? 취지는 이런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양자서 이해관계, 과실취득 문제라든가 손해배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의 문제로 처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방금 내가 가르친 것처럼 점유자가 선의인 경우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특칙을 이렇게 따로 두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주기 위해서 이에 관한 특칙을 좀 두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특권 인정이 되고 멸손시켜서도 전손해가 아니라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차로 돌아가서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정리를 해야 되냐? 제일 밑에 가로친 2번을 보세요. 그 말을 반드시 이제 깨우쳐야 돼. 공부하는 됐으면 실력을 한 수준 더 올려야 되니까. 제201조 내지 203조는 방금 가르친 조문은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했다 이런 애들 상대로 점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그러나 본권에 의해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본권을 반환한 경우는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이야기인데 뒷페이지 넘기세요. 거기는 판례가 하나 나와 있어요. 이 판례가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빵점짜리가 수두로 간 판례인데 지금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됐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정리 정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요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위에 1번 사례는 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얘가 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계약관계가 없이 못 알아들으면 무단으로 갑의 건물을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 경우에 왼쪽 갑이 내가 소유자다 반환하라 그러면 당연히 반환을 해줘야 되고 현재 얘가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럼 얘는 반환받고 2번 이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인데 빌려주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관계에 기해서 우측 을이 임차인으로서 이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경우도 이 계약관계가 종료가 되면 왼쪽 갑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하면 반환을 해주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위에든 밑에든 우측의 을이 점유자 왼쪽에 갑이 반환 청구하면 얘도 반환 얘도 계약기간 끝나면 반환 얘는 돌려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01조부터 203조 점유자 회복자 관계가는 이 조항이 1번 2번 모두 적용이 되는가. 왜냐 얼른 보면 우측의 을이 점유자 왼쪽의 갑은 돌려받으니까 회복자 똑같은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공부하고 있는 201조부터 203조는 위에 1번의 경우에 201조부터 203조가 적용이 되고 1번의 경우 이 경우는 우측의 을 점유자가 구체적인 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계약관계 없이 쉽게 말하면 남의 거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 201조 203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밑의 경우는 우측의 점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한 게 아니죠. 점유할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계약관계 있잖아. 그죠? 이런 경우는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 조항이나 법리관계와 적용.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점유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양자서 이유관계를 조절하는 것은 201조 203조가 아니라 그 계약관계에 따른 법조항이나 법리관계에서 양자 이유관계 조절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이런 게 출제가 됐어요. 임대차 사례를 딱 내놓고 임대 사례를 내놓고 이렇게 출제를 했단 말이에요. 임차인은 민법 203조 2항에 따라서 요 임대차요 사례를 딱 내놓고 임차인은 민법 조문대로 다 인용을 해줘서 시험에서 민법 203조 2항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지문에 내놨어요. 맞나요? 그랬더니 이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했더니 내가 외운 게 딱 나와붙다는 거예요. 임대차는 임차인은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상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203조 유형에 따라서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없다 딱 하니까 아 이건 틀렸네 하고 틀린 걸로 고르고 나서 난리 법석이랄까. 사례가 너무 쉽게 나왔다고 빵점짜리 수두라더라고요. 이거는 정확히 맞다 그 말이에요. 악구절 핵심이요. 203조 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 청구는 뭐 한다 그 말이에요. 뭐 물어봤나요? 방금 가르쳐줬잖아. 201조 203조 어떨 때 적용된다고. 이런 뭐 없이 계약관계 없이. 거기 판례 읽어보세요. 그 판례고 두 줄 읽어보시라고 앞에. 거기 있잖아. 민법 201조부터 203조는 203 유익비 상환 조건에 관해서 설명해놨지만 201조 203조 다 마찬가지야. 유익비 상환 조건은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와 소멸 반환청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 성립. 그러니까 뭐 이런 계약관계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이럴 때 적용되는 거예요. 몸이 알아듣나요? 근데 밑에는 임대차 계약 있죠? 그 밑에 읽으세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불한 데 계약관계든 거기 있잖아. 적법하게 점유할 권한을 가진 경우는 점유자는 계약관계 등 상대방이 점유복 등의 소유자가 돼서 민법 626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 상을 구할 수는 203 2항에 따른 지출비용 상을 구할 수는 없다. 왜 그러느냐? 이 경우는 이 임대차 계약관계에 따른 법 조항이 적용된다는 거. 따라서 203조 2항이 아니라 몇 조? 626조에 따로 있잖아. 임대차 경우는. 626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 청구한다. 626조에 별도 규정이 있지 않냐 말. 딱 203조 2항이 아니라 몇 조에 따라서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 임차인은 그는 626조에 따라서 그걸 깨우치라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다 틀고 나왔어. 그래놓고 악수고 다녀 합격했다고. 다시 정리 정돈. 지금 공문 200, 203조 어떨 때 정돈다고요? 위에 1번처럼 점유자가 구체적으로 계약관계 없이 무단으로 나무를 점유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밑에처럼 임대차 계약 같은 적법하게 점유자가 점유할 권한을 가진 경우 이런 경우는 이 계약관계에 따른 법 조항이나 법리관계에 따라서 양자 이해관계를 조절한다고. 그럼 임대차구는 임대차 계약에 보면 626조에 임차인은 비용상환 청구한다고 규정이 따로 있어요. 밑에는 626조에 따라 비용상환 청구한다고. 203조가 아니라. 이해했나요? 또 물어보면 또 빵점자 수두로 갈 거예요. 목숨 걸고 정리하세요. 내가 저번 관 2월 때는 이거 안 가르쳐줬다고. 왜냐? 그때는 실력이 워낙에 없어서. 실력이 바닥인데 이런 가르쳐 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수준을 한 단계씩 다음 5월 달은 더 수준을 또 높여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알고 가시라고 말이야. 그 다음 나머지는 밑에 다 가르쳐줘. 줄거리 쭉쭉 읽으면 돼. 선의 점유자, 그 다음 과실체득 한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4번 1, 2, 3번은 중요한 거 아니고 동그라미 4번 효과.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있죠. 이제는 갖고 놀 정도 실력은 되라봐요. 천연과실, 법정은 다 취득하고 문제는 그 사용이익,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용이익도 무엇에 준한다? 과실에. 사용이익이 뭔지 이 앞전에 다 가르쳐 줬는데 모르면 그 프린트물 반드시 읽어서 정리하라고 내가 신진당부했죠. 이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한다는 말이 왜 중요한가?
여기 위에 사례 다시 보세요.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얘가 지금 갑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얘가 지금 한 1년 남짓 점유해서 이 건물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러면 을은 나무 건물을 1년간 무단으로 점유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돈으로 환산해서 얘한테 원래 상환해 줘야 돼요. 아마 돈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 민법 201조 1항에 보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 과실이나 뭐나 똑같은 거예요. 사용이익이나. 근데 과실 사용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이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사용대가 지불해야죠. 그걸 차임이라고 한다고. 토지 같으면 지상권 설정 계약 쳤다. 사용대가 이걸 지료라고 한다고. 이런 차임이나 지료 같은 것은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될 정당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차임이나 지료 같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걸 과실이라고 하고. 근데 이런 계약관계 없이 남의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차임이나 지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신 무슨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용이익이라는 용어를 대신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 대가를 말하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임하고 똑같은 거잖아. 과실하고. 그 원리를 반드시 깨우치라고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여기에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니까 이제 얘는 횡재한 셈이 된다 말이야. 얘가 선인 경우는 1년째 사용 대가를 돈으로 안 사서 얘한테 돌려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이야기예요. 사용이익도 뭐에 포함시키니까 과실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해 잘 해놓으세요. 쓸데없는 짓거리 말고. 그 다음 우측에 니은번 팔려도 단답식으로 한 줄짜리가 엄청 나오는데 줄자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고. 물론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것은 아까 가르친 좀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세요. 얘는 정당한 권한이 없이 그야말로 무단으로 나무 건물을 사용하는 자예요. 얘는. 그런데 이런 애가 선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민법에서는 과실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얘가 과실 취득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 없이 나무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취득한 과실은 전형적으로 부당이득이 되는 거렇게. 권한 없이 사용했잖아요. 그 과실 취득했으니까. 그 부당이득은 반환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게.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취득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결론 얘가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래대로라면 갑에게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버려. 이게 부당이득이라 그래서 과실을 다시 반환을 해버리면 선의 점유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실취득권을 인정해 준다고 201조에 규정이 됐는데 이게 모순이 생겨버려. 그래서 고심 끝에 우리 학설도 마찬가지고 판례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 선의 점유자는 보호가 돼야 되니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도 성립되지 아니한 걸로 보자 그 말. 그래야 선의 점유자가 확정적으로 과실취득 보호받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무도 성립이 안 된다. 이리 이야기를 하니까 왜 이게 시험에서 집중 나오는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악의점유자 과실반환 의무는 그 법조문 하나를 최근 3년 동안 계속 반복 출제하고 있는데 지금 예석기 지금 한글로 다 써놓으니까 좀 헷갈리기 쉬운데 그 한자를 좀 써놨던데 앞에 악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 반환된다. 요 과실은 한자로 요 과실을 말하겠죠. 물건 없다 생기는 수익 과실. 요 과실을 말하겠죠. 앞에 그 과실은. 그 다음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이 과실은 요 과실이 아니라 주의물을 게을리했다. 그 과실을 말하겠죠. 한자로 이렇게 쓴다고. 그걸 하겠죠. 뒷구절 과실은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이 과실은 요 주의물을 게을리해서 그 의미 과실이라니까. 구별했나요? 그 다음 과실은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거는 그 과실의 대가를 벗어난다. 요 과실은 또 요 과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의미가 통할 거 아니에요. 왜 이걸 주식해 주냐? 이 조문이 시험에서 계속 나기 때문에. 뭘 지금 함정으로 많이 넣느냐? 지금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데 지금 이 말을 알아듣나요? 당연히 여러분 표정을 보면 맞는지 모르는지 엄청 답답해지는데 두 번째 과실은 요 과실이요. 주임을 게을려서 요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자꾸 이야기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본시험을 한자로 써줘 이렇게. 또 이거 갖고 또 이신청 할까 봐서. 그 이 쌍놈의 새끼는 지금 한자를 안 써놓으니까 이 사단이 벌어지는데. 본시험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자 써줘 요것만큼은. 왜냐면 이것 때문에 문제 못 푼다고 항의할까 봐서. 두 번째 과실은 주임을 게을려서 수치를 못했다 이런 의미라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경우에 과실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만 과실의 대가를 보상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따라서 거꾸로 반대로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봐요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칸 한글 과실은 요 과실이니까 요거 주의해야 된다. 요게 없으면 요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는 거야. 여기 있어야 돼. 주임을 게을러서 수취를 못한 경우만 요 과실 대가 보상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최근 3년 동안 제일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에요 이게. 그거 신경 쓰라고. 그다음 멸손시의 책임 관련해서는 선의점유와 책임 동그라미 1번. 선의점자는 현존 한도에서 그러나 동그라미 2번이 함도 제일 많이 나오고 선의라 하더라도 타주 점유자는 악이나 마찬가지로 발생된 전손의 배상, 악의 점유자 전부 배상. 뒤에 비용상환 청구 관련해서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구별해서 동그라미 2번 가장 핵심 선악을 묻지 않고서 모두 상환 청구한다. 가장 핵심이고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핵심. 아까 이제 이 필요비는 다시 둘로 구별을 또 해요. 통상의 필요비냐 특별 필요비냐를 구별해서 통상의 필요비는 통상의 수리 등을 하면서 지출한 비용 같은 게 통상의 필요비인데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이야.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사안의 경우 점유자는 자기 건물이 아니라 나무 건물로부터 선이라는 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과실을 취득하는 그렇게. 그러면 너는 나무 건물, 가부 건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했으니까 취득한 과실을 가지고 통상의 수리는 당신이 스스로 해야지 상식에 맞습니다. 이런 취지예요. 그 말이 이해했나요?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 따라서 통상의 필요에 대해서는 과실 취득한 점유자, 선의 점유자죠. 상환 청구 뭐 한다. 그러니까 특별 필요만 상환 청구한다. 점검 딱 하고. 그다음 유익비의 경우는 지금부터 다시 집중. 이 필요비, 유익비는 앞으로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필요비하고 유익비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지금 끝버가면은 바깥측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먼저 유익비는 이 원리는 앞으로 민법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적용되니까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줘. 나오면은 그냥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상환 청구, 유익비는 상환 청구합니다. 거기 똑같은 겁니다 하고 넘어가 버려.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요. 앞으로는 유익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 첫째, 무조건하고 상환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개념 자체가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켜서 지출한 비용이 유익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익비에 대해 상환 청구하려면 첫 번째 요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해야 돼요. 나는 목적물의 값어치를 증가시킨다고 비용 지출했는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으면 헛돈 쓴 셈이 돼. 그럼 상환 청구 못하는 거야. 첫 번째 전제 요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런 경우에 얘가 유익비라 해서 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지출 금액 1,000만 원. 근데 목적물의 값어치는 3,000만 원이 증가가 됐다 그 말할게.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제 지출 금액이냐 또는 증가액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상환을 받게 되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이게 문제인데 여기 점유자가 만약에 선택하면 당연히 얘는 이걸 선택하겠죠. 이게 더 크니까. 만약 얘가 선택하면 거꾸로겠죠. 지출액 선택하겠죠. 따라서 지출액이냐 증가액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 청구한다. 이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이. 선택권을 잘 물어봐요. 선택은 항상 정해졌어. 지출한 애 말고 상대방의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항상이요. 앞으로 나오면 똑같이 생각하시라고. 그래 문제 안 틀리니까. 이거 전세권으로 바꿔보자고 말. 만약에 전세권이다. 그럼 전세권자도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해요. 그러면 똑같다. 지출액, 증가액 둘 중 하나 선택이야.
그럼 누가 선택할 것 같아요? 전세권의 경우는? 그러지. 상대방이 설정자가. 그렇게 문제 고르시라고 말이야 나오면. 이 경우는 회복자가 선택하겠죠. 그걸 예로 바꿔치기 잘해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누가 선택할 때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 번째, 원래 비용상환 조건은 물건에서 발생되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원래 비용상환 조건을 가지고 전형적 유치권이 성립될 가장 모델인 사례가 비용상환 조건이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유익비의 경우는 특칙이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필요비하고 달리 지금 유익비도 상환 청구를 다 했더니 얘가 내가 지금 당장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상당한 상환기간을 좀 허락해 달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유익비의 경우는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법원에 청구해 말미를 좀 달라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 상당한 상환기간이 허락이 되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특징이야. 그럼 알아듣나요? 어떤 경우는 이 세 가지 특징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유익비 안에서는. 그 책에 다 있잖아. 정리 꼭 하세요. 앞으로 임대차 끝날 때까지 지겹도록 나와요. 원리는 똑같아요. 두 번 다시 설명 안 해요.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 우측의 비용상환 조건 행사와 관련해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누구한테 비용상환 청구하는가. 동그라미 1번 정리 딱 하고 동그라미 2번 언제 비용상환 청구하는가. 자주 물어보니까 판례 정리 딱 하시고 비용 지출 즉시 상환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를 받거나 거꾸로 말하면 점유물 뭐 할 때 반환할 때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예요. 앞에 그 행자는 빼버리고 그 동그라미 위에 행자 들어가는 정지사 나오는데 그 행자는 또 쓸데없는 글자가 들어가는 거가. 세 번째, 비용상환 조건은 물건에서 발생했거니까 전형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성립이 안 돼요. 이 회복자가 상당한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해서 상환기간이 허락이 되면 어떤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익비는 중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리했나요? 그 다음 여기 점유권에서 세 번째로 집중 출제되는 것이 물권적 조건이에요. 그 점유보호조건. 점유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면 물권적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돼요. 이 점유권이 침해돼 인정이 되는 물권 조건을 점유보호청구권.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점유권에서 집중 출제가 된다는 거. 좀 한번 쉬었다.